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김동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후보를 교체할 때만 해도 초반만 해도 해리스가 굉장히 상승세가 컸거든요. 근데 잠시 지지율이 정체를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역전하는 걸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카멜라 해리스는 역대 부통령 중에서 가장 존재감도 없고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고 미국 유권자들한테 잘 보이지 않았던 부통령이었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후보 교체로 인해 가지고 바로 2008년도에 이 캠페인을 사회 운동으로 만들었던 오바마 캠프가 바로 달려와 가지고서 카멜라 해리스를 전국적인 지지율을 올리는 걸로다가 캠페인을 무브먼트로 전환을 시킨 음, 캠페인 방식을 바꿨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만 이번 선거가 보이게 됩니다. 원래 트럼프는 캠페인보다는 마가라는 운동을 가지고 보수 우파들의 그 시민들을 정치 세력화시킨 거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그래스루트라는 해리스의 운동과 마가라는 트럼프의 운동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음, 그래서 해리스 캠프에서는 들어오는 이 정치의 헌금을 다 와가지고 전국적인 지지율을 올리는 대로 다 썼습니다. 음, 그리고서 그게 그 상승세가 바로 시카고에서 있었던 전당대회까지 이어지고, 음, 그리고 거기서 정체됐던 게 9월 10일 후보 토론회까지는 유지가 됐는데, 9월 중순 돼가면서 이 컨벤션 효과죠. 이렇게 올려놓은 전국적인 지지율이 경합주 내에서의 구체적인 표심으로 연결되는 게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 요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온 게 트럼프의 마가 운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지율, 지지 세력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고정돼 있는 음, 형태로 있는 거고, 해리스는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온 거에 유권자들이 주목을 했는데, 이거를 진짜 표심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되려면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원래는 미국의 유권자들은 비호감이 가장 높았던 후보입니다. 음, 이게 뭐냐 하면은 뭔가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우린 찍겠다라는 게 준비가 됐던 거죠. 특히 7개 경합주의 경합 지역의 부동층들이 그런 표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카밀라 해리스가 나는 심지어는 바이든 때 부통령이지만은 바이든의 이기가 아니다. 음. 이거하고는 다른 뭐를 보여주겠다라는 걸 내보였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여주는 데에 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경합주의 경합 지역의 지지율, 부동층에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체가 되고 거품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트럼프는 부동층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특기인 막판에 캠페인을 한다. 사실 4년 전에도 막판에 했고 2016년에도 트럼프가 막판에 전략 지역에 가가지고서 그냥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서 지지율을 뒤엎는 음. 이런 특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번에 비백인이 얼마나 또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백인 유권자층이 제가 알기로는 70%그 정도? 굉장히 상당수이잖아요. 지금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문화 전쟁입니다. 어, 다른 나라에서나 다른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공화당, 민주당, 그래서 정책 비교를 하고 누가 이길 건가 이렇게 비교하지만은, 이 현장에서 볼 때에는 백이 인종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 가치라든지 기독교 보수 우파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이민자 소수계들이 미국의 온전한 가치나 미국의 안정된 나라를 이민자들 때문에 좀 망가졌다라는 이런 어, 정서 속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고, 더구나 백인들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지금 선거 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로 놓고 볼 때에는 6대 4 정도로 비백인이 40% 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가 되려면 시민권자가 음, 투표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권자 비율로 보면은 4분의 3이 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해서 결과 나오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유권자로도 한 백인의 전체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제를 놓고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합주의 경합 지역에 음. 비백인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지금 막판에 나오는가. 음. 제가 한 30년 선거만 집중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내로우하게 좁은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그런 좁은 지역에서 아주 지지율 차이가 박빙인 선거도 처음이고 누가 이기는 거와 관계없이 이 나라가 두 개 나라가 되겠구나. 뭔가 혼란이 올 거다라는 그런 그 염려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이민자 소수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선거전에 있는 이런 우려입니다. 네. 한인 유권자들 얘기로 좀 좁혀볼게요. 그러니까 공화 성향, 민주 성향, 또 중도층까지 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비중이 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세요? 미국의 지금 선거판에 아시안계가 집중적으로다가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4년 전 선거에서 조지아가 어떤 데입니까? 100년 공화당 지역인데 맞습니다. 이걸 민주당으로 바꿔놓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아시안계입니다. 예. 음.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시안계들도 그냥 기존의 아시안들 이민자들은 일반의 히스패닉이나 블랙들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좀 높고 음. 생활력도 강해서 일반으로 사는 경제적 수준도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학력도 높고 경제 수준 좀 있으면은 음. 이 공동체 입장을 갖기가 어려워요. 히스패닉이나 블랙은 블랙 공동체, 히스패닉이라는 집단에 뭐가 유리한가라는 걸 가지고서 표를 찍는 거에 비해서 아시아는 좀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에 특히 경합 지역인 조지아에 몰려 나온 아시안들은 비교적 뉴 제너레이션이었었습니다. 미국의 뉴 제너레이션들 이민자들은 그냥 보면은 공동체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2016년에 트럼프 정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서부터는 이게 백인과 비백인이라는 정치적 이슈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음. 이런 현황이 생겼기 때문에 아시안이 4년 전에 조지아를 민주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바이든이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예. 저도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아시안 이민자들 지금 시간 있는 사람들은 애리조나, 네바다, 저 조지아에 가가지고 돈 대줄 테니까 열흘 동안 선거 운동 좀 해달라는 자원봉사를 너무나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어. 급했거든요. 예. 야. 왜냐하면 이 지지율 상승된 거품이 경합 지역에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에 표심에 연결이 안 되니까 어이쿠 이게 늦었구나. 음. 이러니까 해리스 쪽이 급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 있어가지고 이런 미국 선거판 양상에 있어서는 아시안 표들은 기성세대들은 분산돼 있었지만은 아시안 표들이 새로 나오고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한 아시안 표들은 그룹 보링을 한다. 결집됐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정치력으로다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젊은 한인 유권자층들에게 있어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움직일 만한 변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늘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 뭐 똑같지 어디 가나. 그래서 경제 이슈가 제일 중요한데 아시안들한테도 어떤 정서가 있나 하면요. 바이든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때 뭔가 낮은 거 나아졌다라는 것보다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음. 트럼프 때에 연장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거를 지내오니까 현직에 대한 호감도가 없는 거죠.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 옛날 트럼프 때가 그래도 낫어라는 게 그래서 설문조사하면 아시안한테서도 양 후보를 비교할 때는 트럼프 쪽이 그래도 트럼프가 경제는 좀 좋았어. 라는 게 한 11% 높게 나옵니다. 두 그쵸. 번째가 이민입니다. 예. 이민 문제에 미국의 안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인들 표심에 이민자들이 미국을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표심 때문에 예. 그래서 국경 장벽을 트럼프가 싼 거는 2016년 당선되고 나선 잘했다라는 걸로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음. 그리고 이민보다는 난민을 이민으로 하기 때문에 저 음. 멕시코로부터 건너오는 난민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후보 토론회 때 오하이오의 스프링필드의 헤일이 난민들이 애완견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팩트 체크한 거 없이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게 트럼프의 특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민 문제가 두 번째고 세 번 문제가 이제 해리스가 유리한 낙태라는 낙태. 부분이죠. 여성. 예. 예. 예, 여성 표를 갖고 다니는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낙태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해리스가 여성들 표를 더 확대시키는데 부동층 중에 아직 여성 표가 있다라는 게 설문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합 지역의 특징이 샤이 트럼프가 많습니다. 예. 샤이 트럼프가 제일 많은 데가 펜실베니아예요. 근데 펜실베니아는 지금 해리스는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않으면 집니다. 예. 트럼프는 앨런 머스크라는 아주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돈 가진 이 자본가가 펜실베니아 내가 책임지겠다. 트럼프야 걱정하지 마라. 돈 싸들고 펜실베니아 2천 명의 봉사자들 돈 주고 데리고 가가지고 경합 지역에 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막판에 가장 크게 위협적으로 해리스한테 들어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은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 전략을 본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잘했다고 보시는지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기 위해서 캠페인 전략을 해보면은 트럼프가 속 있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7월에는 8월에는 9월에는 10월에는 단계적으로 설정해놨던 목표가 있었다라는 게 보입니다. 카멜라 해리스는요, 일반적으로 1년 반 동안 후보가 해야 될 일을 한 달 만에 했어야 됐습니다. 예, 시간이 없었죠. 그 예. 아무도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카멜라 해리스를 높이려 그러니까 큰 선거 운동을 했어야 됐어요. 음. 존재감이 없고 이 정치인의 밸류가 없는 카멜라 해리스를 전국적으로 올리려니까 꽤만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경합주로 다 연결시키는 거 이거를 잘 못한 거죠.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돈도 90% 이상 다 큰 선거에만 썼다라는 걸로다가 이거에 비해서 트럼프가 왜 후보 토론회 한 번밖에 카멜라 해리스랑 딱 한 번 하잖아요. 9월 10일 날. 예. 한 번밖에 하지 않은 후보 토론회에 그때에는 옆에 있던 트럼프의 옆에 있던 측근들은 정상적으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막말하면 안 됩니다. 팩트에 맞게 해야 됩니다. 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막말을 했잖아요. 공산당이다, 마크시스트다, 오하이오주에 무슨 헤일이 이민자 얘기했잖아요. 지금 놓고 보니까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때문에 헤드라인에서 쳐져 있었습니다. 언제? 7월, 8월, 9월 초순까지. 근데 이거를 그 후보 토론회를 이긴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헤드라인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막말을 한 거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2016년 선거, 2020년 선거 뒤를 돌아보고서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마가 운동원들이 해왔다. 이렇게 생각. 예, 알겠습니다. 그 미국 대선은 돈으로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즉, 이 펀드레이징 면에서 선거 자금을 꾸리는 면에서 현지 동향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사실 이전에는 미국 선거는 그 정확했어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으느냐가 이기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예. 이게 미국의 그 권력을 잡는 방식이었었습니다. 되게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정치 권력을 개입을 하냐면 슈퍼팩을 만듭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후보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홍보하는 틀거리를 만드는 게 슈퍼팩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슈퍼팩이 몇 천만 불씩, 몇억 불씩 만들어서 알아서 그 슈퍼팩을 운영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죠. 여기에 돈이 있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훨씬 많이 모금을 했어요. 해리스가 바이든이 모금해 놓은 돈에다가 후보가 되면서 오바마 캠프가 들어오면서 그래스루트 돈을 많이 모았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쓰면서도 표심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데 트럼프는 돈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가 아닙니다.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밖에 있던 후보가 2016년에는 공화당이라는 기반을 갖고 들어왔지만 지금은 지난번 공화당 전당대회 보니까 완벽하게 공화당을 접수했습니다. 그 트럼프 당이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자본가들이 약속을 받고 트럼프한테 돈을 주기 시작했죠. 음. 그러니까 트럼프 길들이기 하는 거죠. 야, 너 음. 돈을 주려면은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적어도 경제 문제, 통상이나 조세 정책 같은 거는 우리 말을 들어라. 이래가지고 생겨난 게 슈퍼팩, 트럼프 돈을 모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죠. 여전히 양 후보는 돈을 가져야 개미 군단들도 운영할 수 있고 유튜버들도 운영할 수 있고 큰 차원의 선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지금 이런 형태로다가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한 2.5 내지 3배 정도를 카멜라 해리스가 공개된 액수로다가 더 많이 펀드레이징을 한 게 실적이 나오고서 그다음에 트럼프 쪽에서는 누구의 돈을 어떻게 막아주고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스루트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시간이 다 된 듯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